채권의 변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채권이 변제기 있지 아니하면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해볼까요? 채권이 변제기가 있어야 된다. 여기 보세요. 동산을 가지고 유치권 얘기를 해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시계를 맡겼습니다. 시계 수리비 10만 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이 을 보고 그랬습니다. 아저씨, 시계 좀 고쳐주세요. 시계 수리비는 내가 다음 달 월급 타면 드릴게요. 그랬습니다. 외상으로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을이 시계를 고쳤어. 시계를 고쳤어도 이 시계 수리비 채권의 변제기는 지금이 변제기 아니지? 외상으로 하기로 했잖아. 그럼 다음 달 다음 달 말에 월급 타게 되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변제기 아닌 거지? 변제기가 아니면 유치권 주장 못 하는 거지. 변제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외상으로 고쳐주겠다 그랬어. 나중에 갑이 가가지고 을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시계 다 고쳤습니까? 나중에 다음 달 월급 타면 드리겠다고 하는데 시계 다 고쳤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이 시계 수리업자 그랬습니다. 네? 이 시계 수리비는 이 시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다.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다. 유치권을 주장한다. 10만 원 가져오기 전까지 시계 못 들어준다. 그렇습니다. 그 갑이 뭐라 할까요? 저 아저씨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드디어 가셨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냐고. 외상으로 하기로 했잖아. 외상으로 한 경우는 뭡니까? 아직까지 변제기가 아니지. 변제기가 돼야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지금 뭐예요? 외상으로 했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변제기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유치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제 말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을이 갑의 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해가지고 공사대금 3억 원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을, 자, 공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갑이 을에게 1년 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이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가 아니지? 변제기가 아니잖아. 변제기가 아니니까 우리 유치권 주장할 수 없잖아요. 1년 동안 변제를 유예해 주기로 했잖아. 그러면 유치권을 주장하면 안 되잖아. 1년 동안 유예해 주기로 해놓고 유치권을 주장한다, 3억 내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변제기가 있어야지. 주로 문제되는 것이 언제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변제 유예하기, 나중에 갚기로 한 경우. 자, 나중에 이거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 경우는 뭡니까? 다른 것으로 말하면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지. 외상으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는 유치권 주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거잖아.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변제기가 아니므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자, 실제로 있는 경우 이런 겁니다. 대개의 경우에 이게 공사업자가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개 과거에 어떻게 하냐면요.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을 대개 그렇게 하죠.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 지급하기로 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이게 한 80% 정도 공사가 진전된 상태에서 이게 경매로 나왔어. 그럼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거지. 공사 완성 안 됐으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공사대금이 만약에 총 5억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4억 원만큼 공사대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유치권 주장 못 하는 거잖아. 과거에 여기서 건축업자 등이 계약서를 그렇게 써가지고 뭐라고요?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공사대금을 그때 지급하기로 한다.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게 공사 중인 것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야.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습니까? 변제기가 아직 있지 않은 거지. 그 유치권 주장 못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업자가 유치권에 의하여 공사대금이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공사가 완료됐을 때에 그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도급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계약을 그렇게 작성하는 거야. 그럼 공사가 70% 지금 진행됐어. 옛날에 어떻습니까?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니까 여기서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가 아니지. 지금 자 공사의 진전 정도에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하기로 한다. 그럼 지금 70% 진행됐잖아. 그럼 70%만큼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한 거지. 그래서 오늘날은 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아서 유치권을 담보되지 않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하여 공사의 진전 정도에 비례하여 공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대금 지급에 대한 변제기 약정을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거에 공사가 모두 끝나고 나면 그때 공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그거 아직까지 변제기 아니잖아. 그래서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라서 우선 여기서 유치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채권의 변제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 이거 뭡니까? 외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거 유치권 주장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또 보세요. 내가 공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너한테 점유를 넘겨주겠다. 나중에 네가 이거를 세를 팔거나 분양하거나 임대하거나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분양대금이나 그 다음에 임대보조금 이런 걸 통해서 내 공사대금 받기로 한다. 이렇게 하고서 점유를 넘겨줬단 말입니다. 이거 뭡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로서 얘는 유치권자가 아니지. 첫 번째 뭡니까? 점유를 하고 있다가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유치권자가 아니지.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얘는 이 점유를 넘겨줬다라는 말은 유치권은 내가 행사하지 않겠다는 거지.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 물건을 꼭 쥐고 있어야지 유치권자지. 점유를 놔버리는 순간에, 점유를 반하는 순간에 걔 유치권자가 아니지.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외상으로 하기로 했다. 공사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유치권, 처음부터 유치권으로 공사대금 채권 등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보아서 보세요. 이 5가지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함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유치권자예요. 이 요건들이 모두 다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라고 한다면 얘는 진정한 유치권자예요. 근데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얘는 진정한 유치권자가 아니고 가장 유치권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내가 낙찰받는 사람이 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가장 유치권자다. 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가장 유치권자다라는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 내가 들어갈 수 있겠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때로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갑수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자야. 이 부동산이 5억이야. 5억인데 얘가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액을 만약에 4억이 채권액을 갖고 있어. 근데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여기서 유치권 신고를 했어. 그럼 얘가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2억 유치권 신고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려고 하게 되면 이게 진정한 유치권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게 3억이라고 합시다. 3억. 얘가 진정한 유치권자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5억짜리가 아니라 3억짜리지. 1억 싸게 산다라고 하게 되면 2억에 낙찰받아야 되잖아. 2억에 낙찰받으면 2억 원 가지고 얘가 배당받아야 되는 거잖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가장 유치권자 같단 말입니다. 가장 유치권자라고 한다면 가장 유치권자라도 얘가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여기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낙찰가 계속, 최저가 계속 유찰돼서 저감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당권자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저당권자가 이 가장 유치권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이 사람은 얘는 얘 유치권 신고한 얘는 가짜다. 가장 유치권자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을이 A를 상대로 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소송한 책이에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한단 말입니다. 얘 가짜다.
얘는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만은 얘는 가짜다 라고 해가지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에서 을이 승소했습니다.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가짜라는 얘기지. 유치권 신고했더라도 가짜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맘 놓고 들어가 되는 거지. 가짜니까. 그럼 맘 놓고 들어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그만큼 낙찰가가 이것 때문에 이거 해놓고 높아지니까 자기 채권의 만족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이해가셨습니까? 또는 이럴 수 있습니다. 보세요. A라는 사람이 갑을 상대로 공사대금 반환 청구의 소호 등을 제기해서 A가 제기한 소송에서 A가 패소했어. 그 공사대금 받을 게 없다는 얘기지. 그걸 내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유치권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자, 얘가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서 채권자가 승소했다든지 또는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얘가 패소했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얘기입니다. 보세요. 때로는요, 을이 있단 말고 을이 A를 상대로 하여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제출했습니다. 유치권 배제 신청서. 자, 모든 서류들은 법원에 관한 서류들이 법원에 제출되면 문건 접수 내역에 나오죠. 문건 접수 내역에 봤더니 신청 채권자 을이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작성해가 제출했어. 그럼 이거 가짜라는 얘기지. 가짜니까 맘 놓고 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요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 물건의 경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내가 이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작성한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당신 금융기관에서 얘가 가장 유치권자가 아니다라고 유치권자 아니므로 예치권자를 해서 경매 절차에서 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신청서를 했는데 그 서류 좀 봅시다. 근거가 뭡니까? 얘가 가짜라고 하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낸 서류들의 내용을 검토해보고 이 서류들의 진위를 내가 확인해야 돼. 그럼 보세요. 내가 이게 은행이라고 합시다. 이 을이라는 은행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냈어. 내가 이 을이라는 은행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법원에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했는데 그 자료 좀 공유하자, 보자 라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그 자료를 나한테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자, 보여줘야 될까요? 안 보여줘도 될까요?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 보여줘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아니, 보여줘야지 내가 맘 놓고 들어갈 거 아니냐고. 안 보여주면 내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잖아. 무서워서 못 들어가게 되면 이게 낙찰가 낮아지겠지. 낙찰가 낮아지면 금융기관에서 돈 다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겠지. 그 금융기관에서는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런데 가가지고 이런 경우에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로 유치권 배제 신청한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그거 좀 봅시다 라고 갑니다. 그러면요, 금융기관의 창구에 있는 직원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개인의 신용정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안 보여줘. 그럼 창구 직원이 뭐 안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보는 거지. 아니, 내가 지금 얘가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가짜라는 사실만 내가 깨볼 수만 있으면 내가 여기서 5억을 벌 수 있어. 근데 얘가 가짜라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래. 내가 그걸 확인 못해. 그럼 난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잖아. 5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얘가 명백하게 가짜라는 사실을 내가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금융기관에서 그거 보여줘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정보임을 이유를 들어서 안 보여줘. 그럼 나 어떡할 거냐 이 말이야. 거기에 창구 직원이 안 보여주게 되면 교수님 은행에 가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은행에서 안 보여줍니다. 그냥 돌아오지 말고. 아니 내가 여기서 그 정보를 확인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5억을 벌 수 있냐 없느냐 이게 결정난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가르쳐주면요. 그럼 돌아오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소리 한번 냈다 질르세요. 야, 한번 그거 봐줘야죠. 안 봐야지.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 뒤에, 여기서 해가지고 분란 생기면 그 뒤에 관리 직원 있지? 관리 직원,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나올 거 아닙니까? 창구 직원하고 싸우지 말고. 그 관리 직원하고, 관리 직원, 내가 이 물건의 경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당신의 은행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야 내가 들어갈 거 아니냐고. 이게 가짜라는 사실, 이게 가장유치 내가 책임 져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내가 맘 놓고 들어가서 들고, 그래야 고액으로 낙찰돼야 니들도 돈 다 받을 거 아니냐. 그럼 니들이 왜 정보를 안 가르쳐 주냐. 그럼 나도 무서워서 못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럼 저가로 낙찰되게 되면 니들 은행에서 피해를 볼 거 아니냐. 왜 그 정보를 나한테 공유하지 않느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 직원은요, 우리 여기 이 창구 직원이 신입사원이라서 그렇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들어오세요라고 해가지고, 야, 김양아, 여기 커피 좀 내와라. 해가지고, 자, 뭐가 필요합니까? 대구에서는 그렇죠? 서울에서 김양아 그랬다가는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죠? 김양아, 커피 좀 내와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죠. 그죠? 최근에는요, 제2금융권 있죠. 마을금고, 신용금고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했어. 딱 가가지고 당신들이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한 이 물건의 경매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들어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유치권 배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자, 또 뭐가 필요합니까?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낙찰가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하여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좋아요. 유치권 배제 신청을 제출했어. 이 배제 신청 제출한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는 건 뭐지? 안 가르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했는데 아까 유치권자가 나 유치권자입니다 라고 신고한 것처럼 유치권 배제 신청서도 절마 저 가짜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증거 자료가 없이 유치권 배제 신청을 낼 수 있잖아. 그럼 그 증거 자료, 유치권 배제 신청은 증거 자료를 보자 그럴 때 그게 없어. 그거 못 보여주는 거잖아. 그죠? 그런 증거가 없어서 못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요, 있어도 보세요. 있어도 지금 여기서 유치권자가 신고를 했는데 이 부동산이 10억짜리야. 10억짜리인데 여기서 채권자가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1억이야. 이게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다 자기도 1억 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 그럼 괜히 나중에 이게 만약에 소송화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럼 법정에 소송법원에 내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귀찮으니까 안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 없어서 안 가르쳐 주는 경우. 또는 있어도 괜히 번거로움을 면하기 위하여 안 가르쳐 주는 경우. 그렇게 되겠죠. 안 가르쳐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된다라고 하더라도 위험이 너무 커지는 거지. 그럼 못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셨습니까? 주의할 개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오늘날요, 가장 유치권자도 많이 있지만 가장 유치권 배제 신청 채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해서 보니까 얘는 얘가 진정한 유치권자야. 진정한 유치권자인데 그냥 낙찰가가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 일단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한 거야. 내가 여기서 얘가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했구나. 얘가 이 가장 유치권자구나 라고 들어갔어. 나중에 돼가지고 낙찰받고 보니까 얘가 가짜가 아닌 진짜야. 내가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당신들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제출한 거 그거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미 고가로 낙찰되고 돈 다 받았지. 돈 다 받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글쎄 말이요, 나도 얘가 가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진짜인가 봐요. 이러지. 일단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일단 제출해 놓고 보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참 어렵죠? 이게 법대로 안 되고 법외적인 이런 어떤 내가 기교나 지혜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여기가 탐정처럼 조사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이게 혀를 좀 굴려요. 탐정처럼 조사하고 검사처럼 추궁하고 목사처럼 설득하라.
유치권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요, 유치권 관련 부분에서 우리나라 법이 법대로 제대로 작용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유치권이 오늘날 부동산 경매에 암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암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거를 해결하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해결을 못하면 못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치권에 관한, 그 다음 유치권에 대한 구체적인 효력, 나중에 유치권에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라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실전 경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보세요. 때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자, 매각물건명세서에, 자,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때로는 여기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 유치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로 봐서는 똑같은 말이지.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 말은 뭡니까? 유치권이 성립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지. 유치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 이것도 유치권 성립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지. 결국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지만 뉘앙스 차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자, 법원마다 그 두 개의 문구를 달리 쓰는 법원들이 꽤 많아요. 적어도 이 지역은 그래요. 이런 겁니다. 유치권 신고를 하게 되면 나 유치권자입니다 라고 신고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유치권자라고 한다면 유치권에 근거되는 서류도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왜 유치권자냐라고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도급계약서 있겠지. 공사 내역서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 내역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 대금 얼마다 나올 거 아닙니까? 공사 내역서, 공사 대금, 공사 내역서, 그 도급 계약서 이런 걸 가지고 제출하면서 나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 대금 채권을 비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갖고 있는 권리자입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유치권 신고를 할 때에 근거되는 서류로서.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냥 법원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서만 냈어. 유치권 신고서만 냈어. 유치권에 근거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어. 또는 유치권자라고 하면서 근거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결연관계가 없는 채권으로 유치권 주장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따라서 보세요. 만약에 유치권 신고만 하고 유치권에 근거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치권의 발생에 근거되는 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건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때는 유치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 이렇게 기재를 해요. 그런데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근거 자료들도 제출하고 근거 자료들이 요 내용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사실과 다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유치권이 성립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된다면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기재됩니다.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법마다 달라. 근데 그 문구를 보고 문구 하나하나를 보고 이게 유치권이 법원에서 이게 인정되는가, 이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법원에서 의심을 갖고 있는 건지 신고한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제대로 서류를 제출했는지 이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유치권에 관한 이렇게 실무적인 분석은 이거 말고도 다른 어떤 실무적인 어떤 감각이 있어야 그래야만이 비로소 유치권에 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네.